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 오강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두 번째 시간으로 물가와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물가 상승과 실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먼저 가격, 물가 지수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떤 물건들이 각각의 값어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과 아이스크림 가방이 있을 경우 라면은 2,000원, 아이스크림은 800원, 가방은 35,000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는 물건의 값으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아이스크림, 가방 이 각각의 가격의 평균을 보면은 12,600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지표입니다. 기준연도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연도의 물가 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이 물가 지수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2년 라면 2,000원, 아이스크림 800원, 가방 3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비교연도에 라면이 2,300원 올랐고 아이스크림 780원, 가방은 38,500원으로 각각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자, 2012년 물가는 12,600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의 물가는 3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13,860원이 나옵니다. 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연도의 물가 지수를 100으로 놓는다 했죠. 자, 그래서 2012년 물가 지수, 즉 12,600원을 100으로 놓고 그럼 비교연도인 2013년 13,860원은 물가 지수가 얼마가 되느냐 X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도 물가지수 X를 구하는 공식은 기준연도 물가분의 비교연도 물가 곱하기 100원을 하면 됩니다. 자, 기준연도의 물가가 12,600원이고 비교연도의 물가가 13,860원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합니까? 110이 나오죠. 그렇죠. 2013년 물가지수는 110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물가가 12년에 비해서 10% 상승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물가 지수를 가지고 물가 변동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 지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지수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가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연도 물가보다 올랐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다는 말은 기준연도 물가보다 내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물가 지수도 다양합니다. 자, 우선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통신비,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물가죠. 우리는 이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죠? 이런 물가를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 합니다. 반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우리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 합니다. 자, 이거는 기업가들이 또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겠죠. 뭐 우리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물가 지수도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은 왜 오를까? 물가는 왜 오를까입니다. 자, 지금 어떤 물건이 1,000원에 팔 때는 한 4명 정도의 수요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수요자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즉, 이 물건에 대해서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때는 그래도 물가가 그래도 1,000원일까요? 아니죠. 이때는 좀 물건값을 올리겠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1,200원이죠. 그래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려는 소비자가 많아질 경우 물가 상승이 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공장에 사원들에게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월급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기업가로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죠.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건값을 올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1,000원이던 것이 1,200원으로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원료 등 생산 비용이 올라갈 경우 기업에서는 그 물건값을 올리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장에 공급이 줄어들 경우도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지금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소득이 증가했어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사회에 화폐가 많아지겠죠. 자, 이걸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현재 쓰이고 있는 돈을 우리는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집니다. 그럼 국민 소비가 증가하죠. 그러면 역시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쓰이기 유통되는 이 돈이 많아질 경우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의 원인에는 첫째, 살리는 소비자가 많아질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원료 등 생산 비용이 올라갈 경우, 세 번째,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 네 번째, 사회의 통화량이 많아질 경우 물가가 상승되는 원인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는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막 올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이 불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보유자가 유리할까요? 물건 소유자가 유리할까요? 즉 현금 보유자가 유리할까요? 뭐 부동산이나 또는 금이나 이런 물건, 이걸 우리는 실물이랍니다. 실물 소유자가 유리할까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쌍둥이가 있어요. 각각 저축한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쌍둥이 이름은 1동이와 2동입니다. 자, 1동이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돈에 20만 원 할 때 이 금을 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치 한 돈 20만 원이면은 5돈 샀네요. 100만 원어치 금을 샀어요. 그리고 이동이는 이런 물건을 사지 않고 그 현금 그대로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때 3%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은행에 예금했어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죠. 즉 1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금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한 돈에 25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1년 뒤 두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1동에는 금 5돈 있죠. 그래서 이제 금값이 25만 원입니다. 그럼 5돈 다 팔면은 12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동에는 1년 뒤에 3%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에 3%,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만 원이 됐죠. 자,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둘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년 뒤에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1동이가 훨씬 재산이 더 많아져 버렸죠. 그래서 2동이는 자기도 금 사둘 걸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금 사둘 걸 하면서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누가 유리했습니까? 금을 가 있는 1동이가 유리하죠. 그래서 유리한 사람은 금을 가 있는, 즉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래서 실물 소유자가 유리하고 그리고 화폐, 돈을 그대로 가 있는 사람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경우. 자, 채권자가 유리할까요? 채무자가 유리할까요? 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유리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유리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1동위와 2동위가 있습니다. 1동위는 2동위에게 1년 뒤에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자, 1동위가 돈 100만 원 빌렸으니까 1동위가 채무자가 되죠.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죠. 채무자가 되고 2동위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가 됩니다. 자, 1동위는 이 돈을 빌려가지고 금을 샀어요. 역시 한 돈에 그 당시 20만 원 했는 이 금을 주고 5돈 샀습니다. 자,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 즉 금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금값이 25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1동위는 어디 됩니까? 이 금을 팔겠죠. 1년 뒤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을 팔면은 125만 원이 됩니다. 자, 2동위에게 5% 이자를 주기로 했죠. 그럼 5%, 100만 원 5% 이자는 5만 원이죠. 그러면 105만 원을 주면 되죠. 자, 1동위는 20만 원 벌었고 20만 원이 남았고 2동위는 5만 원 벌었죠. 자, 1동위는 어때요?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2동위에게 100만 원을 빌려가 금을 사서 1년 뒤에 빚을 다 갚고도 자기는 20만 원 생겼죠. 자, 누가 이득입니까? 1동위가 훨씬 유리하죠. 자, 1동위는 채무자였죠.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이때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경우. 자, 이번에는 수출업자가 유리할까요? 수입업자가 유리할까요? 자, 지속적으로 물건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출업자가 유리할까요? 수입업자가 유리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동위는 수출업을 하고 있고 2동위는 수입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업자는 국내의 물건을 사가지고 외국에 팔아먹는 걸 말하죠. 수입업자는 외국의 물건을 사가와서 우리 국내에 파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발생하기 전에 톤당 100만 원의 농산물을 구입해가지고 1동위는 130만 원의 칠레 수출 30만 원 이익을 지금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1동위는 수출업자입니다. 2동위는 수입업자죠. 역시 톤당 100만 원에 칠레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국내에 120만 원에 판매해서 20만 원 이익을 얻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농산물 값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수출업자인 1동위는 어디 됩니까? 자, 1동위는 딸기 구입값이 국내의 딸기 구입 10% 올랐죠. 그렇게 100만 원이 10%는 110만 원입니다. 자, 저번에는 100만 원만 있으면은, 딸기를 수출해가지고 30만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국내 딸기값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110만 원을 들여야 옛날과 똑같이 딸기를 구입해서 수출하죠. 그래서 칠레에서는 물건값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판다면은 어디 됩니까? 이제 130만 원 칠레 수출하니까 이제는 10만 원 이익이 감소했죠. 반면 이동위는 어디 됩니까? 이동위는 100만 원의 딸기를 수입해가 와가지고 국내에서 120만 원 판매했는데 국내 딸기값이 10% 올랐죠. 그래서 120만 원에 10%는 12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 됩니까? 132만 원에 이제 판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 이익이 증가했죠. 자, 누가 유리합니까? 자, 국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수출업자는 이익이 감소했고 수입업자는 이익이 증가했죠.
그래서 수입업자가 유리하고 수출업자가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유리한 사람은 실물 보유자, 채무자, 수입업자 이런 사람들은 유리하고 화폐 소유자, 채권자, 수출업자는 불리해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실물 가치는 상승하죠.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들고 물건을 사야 되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물을 가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저축한 사람이나 또는 월급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 실물 소유자는 유리하고 임금 근로자, 연금 생활자, 이자 생활자, 현금 보유자 이런 사람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니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물가 상승의 대책입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안 되겠죠.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으로 화폐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화폐량을 말한다 했죠. 자, 이 우리 사회에 있는 온갖 상품의 총 가격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커피, 모든 물건의 가격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또 돈의 량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상품의 가격 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 통화량도 100조가 있으면 적당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돈이 200조가 된다면 돈이 너무 많은 거죠. 통화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래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건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우리 사회에 있는 이 통화량을 100조로 딱 내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통화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죠? 자, 줄이려 그러면은 정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사회의 지출과 투자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자, 정부가 지출 투자를 늘리면 우리 사회에 돈이 또 풀리겠죠. 그럼 돈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정부의 지출 투자를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죠?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 사회에 돈을 또 이렇게 거다 들어야 되겠죠. 통화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는 세금을 올려야 됩니까? 그렇죠. 세금을 늘리면은 인상하면은 우리 사회에 있는 돈이 정부로 세금이 들어오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통화량, 현재 쓰이고 있는 돈이 통화량이죠. 이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은행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은행은 우리 사회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대출해준 돈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왜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출 이자를 인상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 사회에 있는 통화량이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은행은 저축 이자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저축 이자를 또 인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 저축된 이자가 인상되니까 그죠? 우리 사회의 돈이 또 줄어들겠죠. 저축 이자를 늘려줍니다. 그럼 사회 사람들은 왜 됩니까? 쓰고 있던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해버리겠죠. 그러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럼 우리 사회의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투자를 축소하고 세금을 인상하고 은행 대출 이자를 인상하고 또 은행의 저축 이자를 인상하면 왜 됩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통화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가 상승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업의 의미와 유형입니다. 자,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일할 능력도 없고 일할 의사가 없는 것은 실업이 아니겠죠. 이 말은. 그래서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은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자라고 합니다. 자, 이 실업의 유형을 원인에 따라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원인에 따라서 실업의 유형을 나누면은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경기적 실업은 자, 기업에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불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감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하고 또 기업에서도 신입 사원을 모집을 못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이래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실업자, 즉 경제 상황이 나빠져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 인원을 감소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우리는 경기적 실업이라 합니다. 자, 다음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자, 기업에서 산업 구조 재편 및 생산 자동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구조 조정할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생산이 자동화 이루어지면서 불필요한 이 노동자가 발생해서 이들의 고용이 구조 조정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 즉 산업 구조 및 생산 기술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마찰적 실업입니다. 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 이 기업은 나랑 맞지 않습니다. 일은 많은데 연봉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야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업을 우리는 마찰적 실업입니다. 이 기업하고 내하고 맞지 않는 거죠. 자, 다음은 계절적 실업입니다. 자,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실업이 된 상태를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랍니다. 자, 다음 계절적 실업입니다. 자, 스키장에 있어요. 스키장 우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어째돼요? 스키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감축이 되겠죠. 알바생을 안 쓰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스키장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 스키 강사 등은 다 여름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업자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농산물이라든지 건설업, 레저 등 이 계절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에 따른 실업의 유형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의지에 따른 실업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지는 자발적 의지로 실업을 했습니다. 사표를 낸 거죠. 비자발적 실업은 내가 의지는 아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실업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자발적 실업은 스스로 직업을 그만두어 실업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찰적 실업입니다. 자, 아까 마찰적 실업은 이 회사가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사표를 내서 나하고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자발적으로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은 외부 영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직업을 잃은 상태입니다.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런 경우는 다 비자발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업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업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죠. 일단 돈을 못 버니까 생계 유지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죠. 반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되죠. 많은 사람이 놀고 있어요. 이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왜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증가하면은 그들은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아서 소비를 못 하죠. 그래서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또 나라의 세수도 감소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실업자를 나라에서 좀 부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업 인구 부양 등 국가 재정 부담이 또 가중이 되고 또 어디 됩니까? 범죄라든지 빈부격차 등 사회 불안 요소도 증가하겠죠. 자, 다음은 실업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실업률을 계산합니다. 뭐 실업률이 높으면 안 되겠죠. 실업자가 많다는 거겠죠. 자,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체 인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입니다. 자, 전체 인구를 이렇게 나눕니다. 15세 미만, 15세 이상 이렇게 나눕니다. 15세 이상 인구를 우리는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자, 5천만 중에서 15세 미만이 1,500만 원이고 15세 이상이 3,5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노동 가능 인구가 이 나라에는 3,500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를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눕니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500만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300만으로 또 가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가정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노약자, 그 다음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 단련자죠. 나는 뭐 지금 한 3년간 직장을 구하지 않고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은 3년간 구직 단련자죠. 그래서 이들을 모두 우리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거죠. 자,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취업을 한 사람이 있고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는 있는데 취업을 지금 못한 사람을 이 실업자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850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즉 취업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중에 150만 명이 이제 실업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인구 구조에서 지금 실업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실업률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였죠. 자, 지금 옆에 표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3천만 명이죠. 다음에는 실업자 수는 그렇죠. 150만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은 5가 나오죠. 그러면은 실업률이 5%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실업률 5%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라는 것, 뭐 15세 이상 또는 전체 인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한다는 이 공식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별 실업 대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실업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첫째 경기적 실업입니다. 자, 경기적 실업은 경제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 인원을 감소시키면서 생기는 실업이라 경기적 실업이라 했죠. 이때 대책은 어떨까요? 그렇죠.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 상황을 좋게 해야 되겠죠. 이때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항만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죠. 많은 이런 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업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노력해야 되겠죠. 자,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 및 생산 기술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죠. 그래서 생산 기술이 변해서 실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기술 교육을 통해서 인력 개발을 해가 그 생산 기술 변화에 따른 다시 그죠?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근로자 직업 훈련 및 연수를 시켜가지고 이 산업 구조 및 생산 기술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찰적 실업입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실업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직장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직장 다닐 수가 없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야 되네요. 구직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직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직업 적응력이라든지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그 직장에 적응하도록 또 교육을 해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은 계절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계절적 실업은 농산물, 건설업, 레저 등 계절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계절별 구직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필요한 직업, 기업이 있을 거고 또 겨울에 일자리가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여름, 겨울 이렇게 구직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절별로 그저 실업되는 상태가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계절별 직업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농어촌에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그저 그 농번기가 아닐 때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 농어촌 공단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유행별 실업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값을 우리는 물가라고 하죠. 자,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줄에 5,000원 하던 이 김밥이 올라가요. 물가가 상승해요. 네 줄에 5,000원이었어요. 하던 게. 그런데 두 줄에 5,000원이에요. 그럼 왜 됩니까? 화폐 가치가 그만큼 2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김밥은 가치가 2배로 올랐고 화폐 가치는 2배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왜 됩니까? 올라가죠. 물가는 올라간다. 그죠? 물건값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의미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고 인플레이션 발생이 유리한 자와 불리한 자입니다. 자, 아까 했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자는 물건가 있는 사람이죠.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또 채무자가 유리했고 수입업자가 유리했죠. 불리한 자는 돈 소유자, 그 다음에는 임금 근로자, 연금 수령자, 채권자, 수출업자가 불리했습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의 역할입니다. 공공투자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물가 안정. 지금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돈이 많다는 거죠. 필요 이상. 그럼 우리 사회에 돈을 줄여야 되죠. 그러면 이때 공공투자 사업을 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지출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요금은 억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 중앙은행의 이자율은 인상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화폐량이 줄어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과 근로자는 생산 비용 절감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과소비를 자제하고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해야만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기업과 우리 국민도 모두 함께 노력을 했을 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업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마음도 있지만은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했죠. 자, 원인에 따라서 실업 유형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업이 된 것, 경기적 실업. 또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실업자가 된 것, 이 구조적 실업이죠. 또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실업이 된 것, 계절적 실업. 그 다음에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나은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업이 된 상태, 마찰적 실업이죠. 자, 실업의 영향, 개인적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불안하다 했죠. 자,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거고, 또 역시 사회적으로도 많이 범죄의 증가 등 불안해지겠죠. 자, 실업의 대책입니다. 자, 재정 지출을 늘려 투자와 소비 활성화하고 일자리 증대 노력, 이런 대책은 그렇죠.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었죠. 자, 미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인력 개발 및 직업 훈련. 자, 이런 대책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몇 가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물건의 값으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본 개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물가라고 한다 했죠. 2번,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무엇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다 했죠. 세 번째,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물가는 내린다. 맞습니까? 소비자가 많아지면은 물건값은 올라가겠죠. 그래, 내린다. 그래서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일단 물가는 내린다. 틀렸죠, 그죠? 물가가 오른다죠. 이게 틀렸습니다. X가 맞습니다. 4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채무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합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하죠. 빌리가 금산 사람이 유리했죠, 그죠? 채무자. 자, 5번, 경제 상황이 나빠져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 인원을 감소하면서 생기는 실업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졌어요. 경기적 실업이겠죠. 그죠? 경제 상황이 나빠져 채용을 줄이거나 고용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불황이 왔다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적 실업이 됩니다. 자, 6번, 실업률 계산에서 갈로에 들어갈 인구는 뭐였죠?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였습니다. 자, 6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 한 가지를 써라. 자, 경기적 실업. 지금 불황이었어요. 이때는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죠? 정부에서 댐을 건설한다든가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지출을 확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정 지출. 정부에서 재정 지출한 걸 재정 지출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6번이 아니고 7번이고, 자, 이건 구조적 실업이 아니고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거는 O가 아니고 X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단원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내는 성공의 바이다. 자, 어떤 일이든지 인내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만 성공을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학습도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여러분들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내를 가지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